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며느리와 아들놈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몇 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몇 년 만에 생긴 아들이라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땅에 내려놓으면 다칠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을 그렇게 키운 저희 부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들을 키워서 2년 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저희 남편은 공무원으로 은퇴하여 현재 연금이 나오고 있어서 둘이서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고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반갑기도 했습니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그렇게 결혼 전 며느리감이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뽀얗고 몸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 낳고도 많이 아팠었고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은 건강한 아이였으면 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희도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음식을 차려줘도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먹는데 불편하면 편한 대로 하라고 하니까 음식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 듯 보였어요. 저희도 특별한 집안 행사 때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딱히 연락을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을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고맙고 흐뭇했습니다. 적적하던 차에 임신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찾아가서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용돈을 제법 두둑하게 주고는 우리는 바로 나왔습니다. 손주는 정말 예뻤는데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워낙 예민한 며느리라 신경이 쓰일까 싶어 바로 나오는데 아들 녀석이 따라 나오더니 아이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에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직장에서 지금까지 쌓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빨리 낳은 것 같다고 며느리는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전업주부로는 못 산다고 매일 밤 운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으니 엄마가 봐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상의를 하는데 남편은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고 둘이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몸도 약한 제가 아이를 돌보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라고 거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아이를 돌보다가 계속 부딪히지 않겠어? 그냥 아이 돌보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든지 애 엄마가 직접 보라고 해. 라며 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 뒤 아들 녀석은 저에게 전화를 계속하여 아이를 돌봐달라고 졸랐고 저도 차마 아들 녀석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손주가 눈에 밟혀서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출산 휴가 3개월이 지났다며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손주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주 키우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손주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육아 활동에 지쳐 진절머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었지만 손주를 데리고 온 뒤 남편과 다툼의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맡긴 뒤로 며느리가 사사건건 전화로 취조하듯이 묻거나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은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말을 참 직설적으로 하는데 집으로 와서 남편과 저를 보며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하는 분이 올 거예요. 그럼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하시면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진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냐? 누구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해? 그런데 며느리의 그 다음 말이 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셔서 아기 상태를 CCTV 보면서 설명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아주 우습니? 라며 고함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 자식 네가 키워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엎어져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더니 벌떡 일어나 하는 말이 아버님이 도대체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보고만 있던 아들놈은 부모님에게 따집니다. 자기 마누라한테 왜 그러냐고 도리어 저희에게 역정을 내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말리고서야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남편은 손주를 그만 애들한테 보내라고 성화이고 저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한 줄은 알았는데 직접 부딪혀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방문하면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이 호흡기에 안 좋아요. 어머님, 환기 제때 시키고 있죠? 아이 분유병 속이 청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독하고 있어요? 라며 무슨 검사관이 조사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아이가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때쯤 저도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던 시기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청결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해서 못 키우겠으니 네 자식 네가 데려가서 키워. 그랬더니 며느리가 정말 날 보고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돈이 많으셔서 유산 주실 게 많이 있으시면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돈을 안 벌면 집은 언제 사고 애는 무슨 돈으로 키워요.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이 집 사주셔서 시작부터가 달라요. 라며 저에게 도끼를 품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놈은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고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요? 그날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남편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못 사줬지만 전세 구해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것인지 그 전셋집 명의가 아들 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 정도 여유도 있고 하니 아들 명의로 집을 사주자고 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독립심이 생길 때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한사코 말리더라고요. 만에 하나 과부되어 저 혼자 남게 되면 돈 없어 애물단지 취급받는다고요.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니 남편 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우리 부부와 며느리는 극도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밉게 나오니 손주도 예뻐 보이지도 않고 크면 클수록 더 힘들게 하고 저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걷기 시작하면서 더 분주해졌는데 하루는 신나게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더니 제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이마를 부딪혔는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지 이마에 피는 흥건하지 남편과 어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 이마 상처를 소독하고 왔습니다. 의사가 큰일 아니라고 괜찮다며 많이 놀라셨겠다며 저희 부부를 위로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시 후 며느리와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잠이 든 아이를 살피더니 며느리가 저에게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냐고 따지듯이 묻는데 그 태도가 아나무인격이고 시퍼런 눈과 대하는 태도가 식모 취급하듯 하여 분이 격히 마주본 며느리에게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고 야단치면서 머리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순식간에 애가 넘어진 것이고 크는 아이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크는 게 아이라고 하니까 번개 같은 속도로 며느리가 제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더군요. 애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죠. 그게 애 보는 사람 기본 아닌가요? 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너무 놀라서 멍해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며느리의 뺨을 똑같이 내리쳤습니다. 살다 너 같은 못된 년은 처음이다. 라면서요. 남편은 원래 욕이라고는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욕을 하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나가라고 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당장 꺼져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놈은 우리 마누라 왜 때리냐고 남편에게 대들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창피하고 억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저희 잘못이죠. 그렇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평소 먹지도 않는 소주를 사다 놓고 둘이 마시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자. 며느리 욕할 필요도 없어. 요즘 세태가 그런가 보. 우리 집 말고도 집집마다 더한 집안도 있을 거야.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도 크지만 공무원 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재테크에 신경 못 쓴 내 잘못이 한몫한 것 같네. 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놈은 다음날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전화하는데 이런 미친놈을 자식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네요. 우선 남편이랑 휴대폰 다 꺼버리고 짐을 쌌습니다. 저희는 큰 돈은 없지만 지금 있는 돈이면 앞으로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들끼리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아들놈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전세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아들, 며느리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남쪽 바닷가 지방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해 곧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내놨다고 하니까 아들 집에 난리가 났죠. 부동산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뒤 아들놈이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통에 불이 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 며느리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해서는 잘못했다. 잠깐 생각이 못 미쳤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꾸를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부터 이혼하겠다. 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사돈까지 전화를 하고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렇게 저희는 휴대폰 꺼놓고 며칠 후에는 폰 번호까지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중고 캠핑카 하나 계약했습니다. 둘이서 여행 다니면서 조용히 살 거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너무 슬픕니다. 그 뒤 자식놈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귀한 자식 키운 정이 그립고 가끔 손주가 보고 싶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미련을 지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뺨 맞은 엄마를 모르는 채 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자식 교육 잘못시킨 내가 죄인이고 내 팔자가 원망스럽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저 마음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실어 보낼 수 없습니다. 밤마다 우는 소쩍새 울음소리에 내 하늘 몰래 스며들게 하고 싶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엄마가 신세 한탄하며 눈물로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도 60 중반. 평생 밉든 예쁘든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이제야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모두 쏟아 부었고 대학까지 보낸 후에야 온전히 나만을 위한 노후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내내 도심에 살긴 했었지만 그동안의 삶에 많이도 지쳐 있었습니다. 청춘 다 갈아내며 모은 돈은 자식들에게 다 들어갔어도 한 번도 사회생활 쉰 적이 없었던 게 다행인 건지 짬짬이 모아 두었던 돈으로 고향 시골 마을에 조용한 집을 얻었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이제 엄마 보고 싶으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네. 엄마 아프면 병원은 어떻게 가려고. 그냥 여기 있어. 하며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 누군가 지어놓은 전원주택을 하나 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 동네에 사시던 아주머니들,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저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내심 이제는 외지인 취급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우더군요. 시집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마을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덜어는 주변 농사 짓는 이의 논이나 밭에 가 소일거리를 하고 돈을 받기도 하였죠. 그렇게 시골살이에 적응해 나가는 동안 자식들은 저마다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애기 가지면 엄마도 자주 보러 갈 거야. 눈물 지으면서 말하는 딸. 그런 딸에게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엄마도 알아서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해주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큰아들이야 워낙 오래전부터 출가해 혼자 살고 며느리도 시댁이라고 나를 멀리해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나이 30이 다 되어 갈 때까지 품 안의 자식이었던 딸은 달랐습니다. 결혼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에 눈물바람이기 일쑤였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결혼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집안일은 끝이 없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애는 어떻게 가져?
하고 푸념을 늘어놓으면서요. 그런 딸에게 저는 애기 가지면 더 힘들 게다. 너 같은 성격이면 더 할 거야. 잃는 것도 많지. 하며 어쭙잖은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럼 딸은 저에게 그렇게 힘든데 엄마는 자식을 왜 둘이나 낳았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너네 오빠는 첫째라 모든 게 서투르고 조심스러웠다면 너 키울 때는 그제서야 여유도 생기고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 그 사랑으로 버티고 키웠지.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아직은 응석밖에 못 부리는 아이인 것 같았죠. 실제로 결혼하고 1, 2년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 네 집에서는 왕복 2시간 거리. 사위도 힘들고 고될 테지만 딸 아이를 따라서 꼬박꼬박 제대로 된 카페도 흔하지 않은 시골로 내려와 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골로 내려온 딸이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행 다녀오면서 엄마 선물도 사왔지. 열어봐. 장모님, 얼른 열어보세요. 하고 보채는 딸네 부부를 보며 뭔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사진이 있었는데요. 한눈에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겠더군요. 너네들 애기 가졌냐? 정말이야? 하고 들뜬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응,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된데 8주 정도 됐어. 하고 저에게 다가와 와락 안겼습니다. 저도 딸이 장하고 고마워. 잘했다. 잘했어. 초기인데 조심해야지. 왜 또 여기까지 내려와? 전화로 말해도 되는데. 하고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위도 저희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고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종알종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만 게 내 애기래. 진짜 신기해. 엄마, 배는 언제쯤 불러와? 나 아직 회사에도 얘기 못했어. 하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딸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아들이랑 딸, 요즘은 어떤 성별을 더 좋아하나? 나는 손녀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물어보기도 했죠. 지인들은 저마다 나는 우리 딸이 워낙 예민했어서 그런가 손자가 좋더라. 남자애들은 사고를 얼마나 치는데 요즘은 딸 낳아야 사위들도 자식 키우는 맛 느낀대. 하고 거들기도 했는데요. 저도 어떠한 성별이든 첫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니 설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부터 어머니, 저희는 애 안 낳고 저희 둘만 잘 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처가댁에도 양해 구했고요. 어머니도 저희 의견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덧딸의 자식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어느덧 딸 애가 출산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전 사위가 저에게 전화해 장모님, 수진이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 장모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워낙에 장모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거절할 수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아 뭘 당연한 걸 조심스럽게 물어보나.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두 달만 도와주세요. 용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대고 엄마가 딸 봐주는 건데 무슨 용돈은 용돈이야. 그걸로 수진이 먹고 싶다는 거, 우리 손주 필요한 거에나 쓰게.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어. 라고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제가 했던 말을 후회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제 딸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사위는 내심 딸을 바랐던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새끼라고 막상 태어나고 나니 요즘 말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제왕 후 찢어질 것 같은 배, 출산 후 전몸살까지. 그 예민한 아이가 버틸 수 없는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 2달 봐주는 동안 딸은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가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일부러 젖을 떼고 분유를 먹이려고 하기도 하였죠. 아직은 젖댈 때가 아니야. 네 전몸살도 좀 빼줘야 풀리는 거고. 수진아, 응? 하고 달래보았지만 딸은 그럼 나 회사 복귀는 어떻게 해? 지금부터 4달 후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즘 분유도 잘 나오잖아. 엄마까지 짜증나게 왜 이래? 하며 성질을 내기 시작했죠. 그런 딸 때문에 2달만 손주를 봐주기로 했던 건 자연스럽게 반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있으니 딸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어요. 그런 딸에게 저는 엄마라고 처음부터 자식이 예쁜 건 아니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선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 계속 보다 보면 더 이뻐지는 거지. 하고 말했습니다. 딸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아들을 안고 그런가 봐. 눈이 진짜 나 어렸을 때 빼다 박았지? 코는 남편 닮았고. 진짜 신기해. 하며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딸은 회사 복직을 앞두고 제가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가면 난 어떡해? 나 아직 둘만 있는 건 적응 안 됐는데. 회사 다니면서 애는 어떻게 보지? 하며 서름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밤낮 없이 애를 보고 딸의 사위까지 시중을 들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너도 해버릇 해야 알지. 힘들면 엄마가 다시 올라올 테니까 해봐. 하고 달랜 후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온몸으로 화났다는 티를 내며 퉁명스럽게 저를 배웅했고요.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도 툭하면 엄마 어린이집에 좀 가줘. 나 회사에 있는데 애가 열이 난대. 장모님, 제가 지금 출장 나와 있는데요. 수진이가 또 울고 불고 난리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하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자다 깨서 허겁지겁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딸 아이 집에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딸, 사위 모두 야근이 있는 날이면 1시간을 달려 손주네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 2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시절이 계속되었고 아이가 크면 나아지겠지 싶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의 예민함은 손자가 크면 클수록 심해졌어요. 손자도 나는 왜 친구들 다 가는데 유치원에 남아 있어야 해? 나는 왜 늦게 데리러 와? 하면서 딸아이 부부에게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저도 2사람 중 하나는 일을 포기하든 아이를 봐줄 만한 시터를 찾아야 한다. 고 조언했지만 듣질 않더군요. 거의 손주가 5살이 되던 해까지 저는 시골과 딸아이 집을
일주일에 3번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딸이며 사위는 달에 2, 30만 원 가량 기름값이나 될까 하는 돈만 주며 손주를 저에게 떠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엄마, 나 부탁할 게 있어. 들어줄 거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뭔지 들어야 결정하지. 말해봐. 했고 딸은 눈물 지으며 엄마,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못 버텨. 그래서 말인데, 우리 유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엄마가 키워줘. 우리가 주말에는 꼭 애 보러 내려갈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식까지 저한테 떠맡기려 하다니. 제가 시골에 있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 아예 저희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하는 거였죠. 저도 기가 막혀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지금 나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같이 살려면 정 안 붙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딸애는 제 옆에 찰싹부터 애교를 부리며 아이, 엄마, 딱 2년만 부탁해. 나도 그때 동안 근무하다가 재택으로 돌릴 거야. 하더군요. 사위도 무릎까지 꿇고 앉아 장모님, 저희 둘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까지 숙이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 그럼 자네, 수진이? 내가 애 봐주는 공으로 얼마 주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과 사위는 눈이 휘둥그레해지면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돈 필요해? 하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 끝까지 열이 차올라 내가 그동안은 손주 예쁘고 내 딸 안쓰러워서 다 해줬지. 하지만 나도 아이 있으면 제대로 밭일을 나갈 수가 있나? 수입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고 역정을 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고 딸은 엄마, 우리도 빠듯한 거 알면서 그래. 우리 집 대출에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어. 엄마는 모아둔 돈 있잖아. 나중에 노년에는 결국 우리가 엄마 돌봐드려야 하잖아. 하고 지금 당장 있지도 않은 일로 으스대더군요. 반 협박이었을까요? 갑자기 차오르는 슬픔과 회한으로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만히 딸 아이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때에도 딸은 엄마,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왜 그래, 진짜? 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 바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사위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무어라 문자로 연락이 오는 걸 읽을 자신이 없어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고요. 한동안은 시골 혼자 사는 어렸을 적 친구네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혹시나 사위와 딸이 찾아올까 싶어서요. 이렇게까지 하니 두 사람은 조용해지더군요. 저를 찾아오지도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딸 애에게 제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설움이 밀려오면서도 후련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건 제가 별난 어미라서일까요?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키워 결혼시키면 한시름 놓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 키워 초등학교 보내야 한시름 놓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하느라
환갑 전후에 다시 엄마 역할로 복귀하는 할머니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특히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자신의 노력이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을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시절 한창 잘 나가던 두 가지 취미가 있었죠. 자전거 그리고 골프. 당시만 해도 자전거만 타면 건강인, 골프만 치면 인싸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그 비싼 장비, 그 고급 라운딩복, 그 반짝이던 클럽 세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허세형 취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화려해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죠. 예전에는 그걸 자동차로, 가방으로, 시계로 드러냈다면 코로나 이후엔 그 무대가 취미로 옮겨갔습니다. 자전거 한 대에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30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그걸 타고 주말마다 강변을 달리며 SNS에 올렸죠.
오늘의 나, 오늘의 라이딩. 그런데 그 자전거, 이제 세일가로 40% 반값에 나와 있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가 언제부턴가 브랜드 모자, 명품 가방, 계절별 라운딩복이 기본 세트가 되었죠. 라운딩 한 번 나가면 교통비, 캐디비, 식사비, 내기비까지 합치면 1회 30만 원. 한 달 2번만 나가도 60만 원. 레슨비까지 포함하면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결국 취미가 아닌 소비 경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오르고 자녀 결혼까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허세형 취미는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요즘 60대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돈 안 드는 취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단순히 절약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는 걸 하고 싶다 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러닝, 즉 걷기와 뛰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된 러닝 동호회 수가 2만 개가 넘습니다. 양재천, 한강, 순천만, 부산 해운대 새벽길. 어느 곳을 가도 형광조끼 입은 60대 러너들을 쉽게 만납니다. 이분들은 SNS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혼자 자신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게 요즘 60대들이 미쳐있는 진짜 취미생활 압도적 1위입니다. 러닝이 인기 있는 이유. 첫째,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운동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회원권도 고급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공원, 강변, 학교 운동장 세상이 전부 나의 체육관이 됩니다. 둘째,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골프는 4명이 맞춰야 나가지만 걷기와 뛰기는 내 시간에 맞춰 언제든 가능합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건강해지는 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허세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비싼 자전거를 타도 마음은 피곤했지만 땀 흘리며 걷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골프는 돈으로 치지만 러닝은 땀으로 친다. 이게 진짜 자존심이에요. 한때는 내가 탄 자전거 브랜드, 내가 치는 클럽의 가격이 나의 레벨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루 몇 걸음을 걷느냐, 얼마나 꾸준하냐가 나의 품격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러닝메이트라는 개념도 새로 생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 매일 아침 같은 코스를 함께 걷고 땀 흘리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그 안에는 명품도 직급도 학벌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전거, 골프, 테니스처럼 돈과 장비로 쌓은 취미는 유행이 지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는 걷기, 달리기, 등산, 글쓰기, 이런 취미는 평생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몸과 마음의 건강이에요. 남이 보는 허세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의 변화죠. 60대 이후의 취미는 과시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허세가 아닌 일상의 작은 루틴 속에서 내 몸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하루가 달라지는 것. 그게 진짜 부자들의 취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 문화 레저비가 소득의 10%를 넘는다면 그건 취미가 아니라 허세입니다. 반대로 돈 한 푼 안 써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레저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대예요. 허세로 쌓은 취미는 무너지고 진심으로 쌓은 취미는 남습니다. 요즘 60대들이 진짜 미쳐 있는 건 명품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하는 취미입니다. 걷기, 달리기, 숨쉬기, 생각하기. 이 단순한 루틴이야말로 지금 시대 가장 강력한 취미이자 투자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오늘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에 대해 제가 아는 지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의 삶에서 흔히 접하는 고민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퇴직 후에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골프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쁘게 일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여가를 만끽하겠다며 골프용품을 새로 구입하고 매주 다른 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도 많았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종일 필드에서 시간을 보내며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던 친구들 중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 골프를 치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라운드를 돌며 홀로 골프를 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골프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해. 그는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그 허전함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골프가 주던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골프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서도 점점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기려고 시작한 골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활동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골프나 여행과 같은 활동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그 활동들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회사나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이나 단기적인 일을 통해 수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폴리텍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배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운다고 하며 주저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도배 업체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이 늘었고 1년 후에는 자신의 작은 도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이어가는 것은 퇴직 후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는 7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배관 작업을 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배관 기술을 배웠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길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그는 작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면서도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이나 하수구 정비와 같은 기술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지인은 퇴직 후 골프와 여행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 돈에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퇴직 후 정치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보며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며 답답해하던 그분은 결국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퇴직 후에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단순히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은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취미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야마 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